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미국 시장조사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틱톡 다운로드 수는 7억 4천만 회로 왓츠앱의 8억 5천만 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페이스북 7억 1,500만이나 인스타그램 4억 5천만, 유튜브 3억을 앞지른 건데요. 2017년 미국의 립싱크 앱 뮤지컬리를 인수한 후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틱톡의 성공에 힘입어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약 87조 원대로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지코가 지난 13일 발표한 아무 노래가 일주일 넘게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틱톡의 힘이 큰데요. 지코가 먼저 화사, 청아, 장성규, 송민호 등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효리, 크러쉬 등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등 신나는 가사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출 수 있는 안무를 구상한 것도 주요했네요. 지난해부터 틱톡 영상 길이가 15초에서 최대 1분으로 길어지긴 했지만 누구나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춤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틱톡에 따르면 일주일간 아무 노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상만 5만 건이 넘었고 열흘간 아무 노래 챌린지 관련 영상 조회수는 약 5,500만 회에 달한다고 하네요. 음원 사재기를 저격한 듯한 노랫말도 화제를 모았는데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만감이 교차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등이 발라드 1색이 된 음원 차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코가 공식적으로 사재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지만 2011년 블락비로 데뷔해 동고동락한 박경이 지난해 11월 트위터에 실명으로 6팀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기성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무 노래야말로 진짜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음원 사재기로 의심받고 있는 가수들이 주장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마케팅과 달리 자발적 참여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기술지주 회사의 자회사로 시작해 지난해 약 2,300억 원의 미국 기업에 매각된 인공지능 스타트업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기술지주 회사의 최초의 자회사 투자였는데요. 수아랩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2015년 1억 원을 투자했고 지분 14.92%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과 다음 해인 2017년 서울대는 두 차례에 걸쳐 수아랩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산학협력법상 20% 룰을 지키지 못해 관계당국에서 지분 처리 압박을 받았던 거죠. 서울대는 1억 원에 매입한 수아랩 지분을 1억 원에 되팔아 수익을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난해 매각될 때까지 서울대가 수아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3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말이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수아랩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규제에 막혀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로 알려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매출은 2018년 324억 원에서 지난해 잠정 308억 원으로 5% 줄었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정부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도 수년 전부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문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 34조 사항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지주회사는 5년 안에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합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20% 이상 의무보유 규제는 대학에 적지 않은 자금 부담을 안겨주는데요. 5년 안에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에는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만드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지난해 11월 연세대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코스닥 상장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했습니다. 20% 룰과 5년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당시 자회사 라파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5년 기간이 도래해 상장 전에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혜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상한 태스크포스를 비롯해 기술지주회사 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지분율 20% 규정은 10%로 지분 처리 5년 규정은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가 17일부터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영하는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회당 3부로 나누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야구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가 단 4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예상외 흥행을 하자 쪼개기 방송을 시작한 건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차라리 야구처럼 9이닝으로 나눠 방송하라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답니다. 조선비즈가 방송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의 쪼개기 편성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방송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광고 수익 확보를 위한 차원인데 사실상 중간 광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상파 채널이 케이블 채널이나 종합 편성 채널처럼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없기에 아예 회차를 나누어 그 사이에 일명 프리미엄 광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인기 예능과 드라마 다수 프로그램이 이러한 편성 전략을 보이고 있네요. MBC 나 혼자 산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인기 예능이 대표적인데요. 1부가 끝난 뒤 프리미엄 광고가 등장하고 2부가 새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3부로 나눈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죠. SBS는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 이승기와 수지가 출연한 드라마 베가본드를 회당 3부로 나눠 방송했습니다. 이를 미운 오리새끼로 확대하더니 최근 스토브리그까지 3부로 나눈 겁니다. 교육방송인 EBS마저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EBS는 2019년부터 고양이를 부탁해, 극한 직업, 다문화 고부열전, 세계 테마기행,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한국 영화 특선 등 6개 프로그램을 쪼개고 프리미엄 광고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는 시청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데 있는데요. 한 시청자는 프리미엄 광고로 인해 방송 몰입도가 떨어지고 방송사에 대한 증오도가 올라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도 지상파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편법 광고를 한다면 중간 광고 허용 논의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네요.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프리미엄 광고는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므로 규제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방통위는 되레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간 광고 등 광고 규제는 산업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서 반대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광고에 방해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12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콘텐츠에 붙는 광고가 많지 않았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았죠. 하지만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콘텐츠 하나에 붙는 광고는 많아졌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54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약 45%인 116만여 명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한 고객 2명 중 1명이 유료 고객이 된 셈이니 유입률 효과가 상당합니다. 문제는 유료로 자동 전환된 고객 중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낚인 경우도 상당하다는 건데요. 한 달 무료 체험이라는 미끼에 걸려 자기도 모르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된 경우죠. 실제로 구글은 유료 전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 행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가입 절차 화면에 구매 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영원으로 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줬습니다. 또 1개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죠. 이렇다 보니 기분 좋게 무료 체험을 눌렀다가 당한 기분을 느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 체험 가입자 254만 명 중 116만여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이 가운데 약 9%인 9만 8천여 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는데 방통위 차원에서 구독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은 호주 화재와 같은 재해가 모두 인간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가을 시작돼 남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킨 호주 산불은 강도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남한 면적보다 넓은 11만 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도 심각하지만 캥거루, 코알라처럼 호주 일대에서만 존재하는 야생동물이 10억 마리 넘게 희생돼 순식간에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생태 측면에서도 위기 상황이네요. 지난해 5월 전 세계 50개국 과학자 145명은 UN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서 2018년 기준 양서류 40%, 침엽수 34%,
포유류 25% 등 지구상 존재하는 800만 종 중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멸종생물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자원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꼽았는데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기존 산림을 파괴해 농장을 짓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세 배 늘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리버풀 존 무어대 스테파니 에버든 교수 등 과학자들은 산불과 야생생물의 멸종, 지구온난화 등 최근에 일어난 생태환경 문제들은 모두 인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최악의 경우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농경지 개간이나 도심 확장 등 인간의 활동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말레이시아 거미 같은 먹이사슬의 1차 포식자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작은 포식자들이 줄어들어 결국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먹이사슬이 붕괴돼 결국 인간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대 런던 자연사박물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UN, 터키 코크대, 미국 유타대 공동연구팀은 사람의 토지 이용이나 각종 활동이 먹이 피라미드에서 1차 포식자인 거미, 무당벌레 같은 무척추 동물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1차적으로 자연상태의 숲에서부터 사람의 손이 닿는 농지, 도시까지 80개국에 존재하는 22,500여 종의 동식물 개체수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동식물은 진드기부터 아프리카 코끼리까지 다양했는데 연구팀은 이와 함께 기존에 연구된 46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5,166종의 동식물 개체수 변화를 추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무척추 동물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와 같은 변온동물, 어류, 조류, 버섯 같은 균류도 인간의 손길이 닿은 곳은 자연 서식지보다 개체수가 25에서 5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설 연휴는 주말이 끼어 짧아 기성 인파는 설 당일에 몰릴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설 연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풍성한 먹거리로 인한 체중 증가라고 하네요. 설 연휴를 악몽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와 뱃살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브로드 연구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보스턴 아동병원, 다나파마 암연구소,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브라질 미나스레 레아리스 연방대, 상파울대 공동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고 탈모에 이르게 하는지 밝혀내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23일자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검은색 털을 가진 생쥐에게 하루에 4시간씩 5일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뒤 털 색깔과 세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모낭에서 색소 형성 줄기세포를 공격해 털 색깔을 빠르게 탈색시키고 털 굵기도 가늘게 만들어 탈모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그 때문에 가다 분비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색소 형성 줄기세포를 공격해 죽이거나 변형시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탈모, 탈색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이나 면역체계 교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도시괴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공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웨덴 카롤린스키 의학연구소, 옵살레대 의대, 팔룬 종합병원, 단데리드 종합병원 공동연구팀은 복부 비만은 다발성 심장마비의 핵심 원인이며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유럽 예방 심장학회지 21일자에 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웨덴 심장질환 치료 평가대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에서 2014년에 처음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을 찾은 22,882명을 대상으로 약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번째, 세 번째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 혈중지질, 체질량 지수보다 허리둘레, 즉 복부 비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